때는 2009년 9월 1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비번이었던 서 형사님이 당직팀으로부터 갑자기 비상 소집을 당합니다. 쪽방촌에서 변사 신고가 한 건 들어왔는데 덩치 큰 흑인이라던데요. 아무튼 외국인이 사망한 것 같다고 일단 현장으로 빨리 다 모이랍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골목마다 여인숙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보통 숙박업소처럼 매일 손님을 받는 곳이 아닌 달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달방. 보증금 없이도 적은 금액의 월세만 내면 장기 투숙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더러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지역에서는 그것을 쪽방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시신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아이고야. 냄새부터가 벌써 하루 이틀 방치된 시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고자도 이 냄새 때문에 신고하게 된 거였고요. 아. 근데 그 여인숙에 묵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왜냐면은 냄새가 그렇게까지 날 동안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고자는 여인숙 주인이었는데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청소만 하러 오고 상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고 당일도 청소 날이어서 왔다가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고약한 냄새를 맡고 온 방을 뒤져 신고했던 상황이었고요. 여인숙에 묵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시 눈만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사망자는 그 방에 묵던 사람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좀 이상했던 게 그 여인숙에 묵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된 방으로 서 형사님이 갑니다. 작고 어두운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 여기가 현장이군요. 아, 여인숙 마당에서 쪽방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아. 저 철문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작은 수도가가 있었고요. 두 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문에 붙어있던 창호지가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저렇게 가구를 들일 수 없을 만큼 작았고요. 사망자는 벽 한쪽에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보니 남성으로 추정됐고요. 바닥에는 부패액이 흘러 있었고 시신엔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저기 보면 방 안에 TV가 켜져 있죠. 네네. 네. 저희가 갔을 때 음악 방송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부패된 정도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쭉 켜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형사님들이 오시기 바로 전에 누군가가 켜놓은 건지. 사망자의 부패 상태로는 오래전에 사망한 게 분명해 보였지만 맨발에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어서 복장과 자세만으로는 마치 TV를 보다가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을 감시가던 과수팀이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자가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신이 오래 방치가 되면 일단 피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서 색깔이 검어지고 부패 가스가 생기면서 사람 몸이 이렇게 퉁퉁 불어 있어요. 풍선처럼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걸 거인화된다 그러는데 검은색의 덩치가 큰 사람이니까 흑인이겠다. 덩치가 큰 흑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오해할 봤을 수 때는. 있구나. 맞습니다. 육안으로는 피부가 검게 보였지만 과수팀이 사망자의 옷을 벗겨보니 허리 부위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네. 허리띠로 조여져 있어서 부패가 더디게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망 원인은 뭘로 추정되었나요? 검안을 해보니까 타살로 의심되는 자상이 나왔습니다. 흉기에 찔린 상처가 복부랑 왼쪽 가슴 두 군데였는데요. 왼쪽 가슴은 심장에 있는 쪽이라 흉기로 심장을 찔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처의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 과도같이 작은 칼로 예상했습니다. 시신 오른팔에 방언이 하나 있었고 피가 벽 중앙 하단에 튀어 있는 걸로 봐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공격당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러게요. 공격당했다. 일단은 타살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됐나요?
부패가 심해가지고 지문을 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게 있는지 피해자 옷을 뒤졌는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전해서 가장 먼저 통화 기록부터 봤더니 마지막 통화가 9월 7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일단 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원래 이 방에 원래 묵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이 방의 투숙객은요 20대 청년이었는데요 살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형사님들 앞에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님들이 현장에 우르르 도착했을 때 네. 시신이 부패되고 있던 이 방 앞 좁은 수도가에서요 빨래를 하며 TV 속 음악 방송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을 확인했을 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시신이 있던 바닥에 부패액을 누군가가 닦아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 방 주인인 20대 그 청년이 아무래도 이 방에 살던 그 청년이 부패액을 닦아가면서 그 시신 옆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견된 상황이 너무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형사들을 보고도 뭐 전혀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진짜로? 네. 근데 그 청년한테 말 몇 마디 건네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망한 남자가 누군지 왜 저 남자가 방에 있는 건지 물어봤는데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모른다고만 하는데 범인이 발뺌하는 것과는 어떤 다른 말투와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숙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 확인해 보니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그래 나 그거 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가요? 지적장애 2급이면 우리가 이제 연령으로 본다면 네. 만 4세에서 8세 정도라서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받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망한 남자가 누구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뭘 본 게 있냐? 누가 죽였냐? 뭐 혹시 당신이 그런 거냐? 물어봤는데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렵다. 그 청년과 더 이상 대화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네. 발길을 돌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청년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놀라운 말이 나왔다고요? 갑자기 그 청년이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이거 워딩만 보면 아빠가 범인이온데 지금? 아니면 죽은 사람이 내 아빠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에서 이 청년의 아빠가 같이 살았었는지. 예,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값을 내주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반찬이며 생필품을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빠가 그랬다는 말이 아빠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연숙 주인에게 그 청년의 아버지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번호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네? 번호가 나직은 번호였습니다. 아는 번호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봤던 번호였습니다. 그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이 청년의 아빠의 번호를 발견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는 사이? 그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데? 언제 통화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일인 9월 7일 낮부터 사망자가 청년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수시로 했고요. 그날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이 밤 9시 25분이었는데요. 그때도 청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인 방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써 있고요.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본인은 2009년 9월 7일 일시금 1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차후 법적 조치, 신체 포기합니다. 아울러 모든 재산 압수합니다. 하고 지장까지 찍혀 있네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차용증이라기보다는 신체를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놀라워요. 100만 원에.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이게 달력종이네요? 달력인데 뭔가 다급하게 이 차용증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당시 차용증에 적힌 이름은 청년이었습니다. 차용증도 방에 걸려있던 청년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됐고요. 보시다시피 달력을 찢어서 쓴 차용증인데 그 찢어진 달력도 청년의 방에 걸려있던 달력이었습니다. 청년이 돈을 빌린 거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100만 그렇죠, 원을. 그렇죠. 누구한테 빌려요? 그 피해자? 대체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빌렸던 거예요? 사망자한테 빌린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사망자의 휴대전화 명의로 신원을 확인했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바로 인근 여인숙에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 말로는 이 남자가 일수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수꾼. 일수라는 말이 매일매일 갚는다. 그래서 이제 일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합산한 금액을 이제 기간으로 나눠서 매일 돈을 갚아가는 거죠. 빌린 돈이 100만 원이고 이자가 20%다 그러면 120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한 달 안에 갚는 걸로 약속을 하면 매일 와서 4만 원씩 이제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형사님이랑 청년이 대화도 잘 안 됐다고.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이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지장까지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봐봐요. 차후 법적 조치. 이 뜻을 이해하고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걸 누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 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이 차용증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누가 누구한테 빌렸다라는 주체와 개체가 없어요. 얼마이고 언제까지 갚겠다. 기간도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하나가 정리도 안 돼 있고요. 오직 안 갚을 상황에 신체 포기하겠다 이 내용만 들어있는. 이 청년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빌려준 적도 없고 차용증만 쓰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게 한 이 사람이 청년의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빌려가고 차용증 썼으니까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나서 이렇게 사건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걸 본 청년이 아빠가 그랬어요. 저희도 그 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정말 사망한 사람이 강제로 이런 차용증을 쓰게 했다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쪽방촌엔 CCTV가 없었지만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숨은 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에 대해 주변에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사람이 최근 일주일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님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종족을 감춰버린 청년의 아버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근 여인숙을 돌며 사건 추정일이죠. 9월 7일 사망자의 행적을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사망자를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 김 씨를 본 사람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사망한 당일 낮에 김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청년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둘이 뭘 하고 있었대요? 김 씨가 뭔가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답니다. 청년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어딘가로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시식거리면서?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김 씨와 청년 외에 같이 있던 다른 그 사람도 아는 얼굴이라고 하던가요? 쪽방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꾼으로 30대 후반인데 직업 없이 매일 여기저기 붙어서 술을 얻어 마신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날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평소 김 씨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래 의기투합해서 청년을 같이 끌고 가던 게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뭔가 의기투합해서 한 청년을 끌고 간다? 이렇게 김 씨가 이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그것도 사형증을 썼던 청년과 셋이 같이 다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남자가 최소한 사건의 목격자일 가능성은 높죠. 최소한.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날 왜 청년을 끌고 다녔는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부터 이 술꾼을 장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그 세 사람을 목격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장 씨에게 숨기고 사건 당일 뭘 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를 딱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장 씨가 수상한 겁니다. 왜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대구역에서 하루 종일 노숙자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어? 김 씨랑 청년이랑 어딘가를 가는 걸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루 종일 대구역에 있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 유명한 술꾼을 목격한 사람이 착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날짜를 착각했을까요? 술을 매일 먹다 보면 그렇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침 그때 장 씨 손에 미심쩍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아, 상처요? 오른손 집게 손가락 세 번째 마디에 1cm 정도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세 마디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끝에 맞아요. 칼을 들고 뭔가를 찔렀을 때 가장 많이 상처가 나는 곳이 이 장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칼에 우리가 모양새를 이렇게 보면 밑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딱 닿는 곳이에요. 아까 사망자의 상흔의 크기나 모양이 과도처럼 작은 거였잖아요. 칼이 작기 때문에 딱 그 마디에서 칼이 미끄러지면서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죠. 그럼 장 씨가 범인이란 얘기예요? 같이 청년을 끌고 갔던 사람이 근데 김 씨랑은 의기투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형사님이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는 물어보셨을 텐데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노숙자들과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깨진 술병을 잡다가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했더니 9월 초라고 했습니다. 9월 초. 이 사건도 9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목격자가 날짜를 헷갈린 게 아니라면 네. 장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사님들은 9월 초 장 씨가 노숙자들과 싸운 일이 있는지 사건 당일 정말 노숙자들과 종일 술을 마신 게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탐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렵 청년의 아버지를 쫓던 팀에서 반가운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를 찾았군요. 그런가 보다. 대구에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일정치 않아서 자주 통화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쭉 탐문을 했는데 지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찾아올 줄 알았다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 아버지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전화기도 꺼놓고 숨어 있었던 건 거예요? 아버지가 범인이에요 그러면? 김 씨한테 돈을 빌린 게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어서 만약 김 씨한테 일이 생기면 분명 자신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일이 생길 걸 알았단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사건 당일 김 씨가 아들의 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사건 당일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설마 아들을 건드릴까 싶어 전화를 한동안 안 받았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걸려던 전화가 밤이 되자 뚝 끊기더랍니다. 통화 기록에 아까 밤 9시 25분. 예. 그때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무사한지만 확인하려고 아들이 묵고 있는 방으로 가서 창호지를 뚫어 안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김 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신고하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바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빌린 건 맞나요?
자신이 빌린 돈은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절반을 갚지 못해가지고 계속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의 얘기는 진술이 어느 정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창호지문이 뚫려 있었고 마지막 전화한 시간 이것도 맞아 떨어지고 하는데 술꾼 장 씨는 알리바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건 당일날은 자기가 대구역에서 술 먹고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럼 반대로 장 씨는 술꾼이다 보니 기억력에 시간순이 엇갈렸을 것 같고 아, 모르겠네요, 진짜. 네, 진짜 모르겠네요. 손가락에 상처가 있던 술꾼 장 씨, 그리고 사건 당일 이후 잠적한 청년의 아버지. 두 용의자를 두고 수사에 투입된 서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손을 번쩍 들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팀장님, 그러고 보니 신고 들어오기 며칠 전에 제가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놈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앞부분에 전화 때문에 범인이 특정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 전화였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없어에 칼에 찔려서 사람 하나가 죽었을 낀데요.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팀 형사가 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자기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 뭐야? 이번에는 그 사람 죽었는데 왜 이리 조용하노? 그러고는 또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신고할 목적이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왔는지부터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전화한 목적은 신고가 들어왔는지 수사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일단 사망자가 흉계질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했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라 범인이었네요. 아, 네. 근데 당시에 전화를 받은 형사님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죠. 사건이 아직 알려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 팀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었으니까 더 그게 장난 전화구나라고 하죠. 맞습니다. 두 형사가 각각 전화를 받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장난 전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아, 뭐 확실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화를 건 사람이 잔뜩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봐. 와. 야, 말이 조용하노 하는데 이미 취했던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장 씨? 근데 물론 아버지도 술 취해서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확인이 됐죠? 네, 전화 날짜랑 시간을 확인했더니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지 3일 후인 10일 저녁 8시와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번호를 확인했더니 공중전화였습니다. 근데 공중전화의 발신 내역을 보니까 저희 경찰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114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114에 전화를 걸면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연결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경찰서에 강력팀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라고 하면 114에 받은 교환원이 바로 연결을 해줘요. 저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술꾼 장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일 청년의 아버지는 알리바이가 기지국위치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 씨랑 종일 술을 마셨던 걸 기억하는 노숙자들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술을 자주 얻어 마셔서 특정한 날을 기억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장 씨랑 싸움이 붙었다는 노숙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없는 겁니다. 싸움을 목격한 노숙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서 형사님이 일단 장 씨를 경찰서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 다 자르고 처음부터 확 던집니다. 경찰서로 전화한 사람 당신 맞죠? 그것도 2번이나 했던데. 흔들리는 발음이다. 욱하거나 흔들리거나. 순간 멈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걸려드나 싶었는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자기가 전화한 게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냥 목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일 뿐이다.
그 청년의 아버지처럼 사망 이후에 뭔가를 목격했다. 김 씨가 이미 죽어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치듯 뛰쳐나왔는데 술김에 자꾸 생각이 나서 신고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본인의 거짓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네. 하루 종일 대구역에서 노숙자들하고 술을 마셨다라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스스로 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한 거가 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낮에 김 씨와 함께 그 청년을 끌고 어딘가로 갔다는 것도 인정을 했나요? 그것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청년을 끌고 가는 것까지만 보고 대구에게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칼에 찔렸다는 건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한 거냐. 피를 흘리고 있는 것만 목격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오.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지 네. 칼에 찔린 거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그건 사실. 어리석은 거죠. 술꾼 장 씨의 진술은 어느 하나 정말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범인이라서 체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장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형사님은 장 씨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당시에는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기라도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건 현장 인근을 다 뒤졌는데 흉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 좀 더 확실한 정황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 씨가 범인이 맞다면 도주하거나 흉기 같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그치. 더 정확하게 이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구나. 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걸어놨는데 전원을 끈 겁니다. 확실히 도주한 거라고 판단하고 팀을 나눴습니다. 한 팀은 장 씨 뒤를 추적하고 다른 팀은 장 씨 집을 수색했는데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요? 본인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했을까요? 그래서 저기 잡았나요? 바로 체포했습니다. 아, 그러게 왜 그런 짓을 저질러? 그러게. 혹시 김 씨랑 돈이 얽혀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던가요? 돈도 원한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 아니,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닌데 대체 그런 짓을 왜 했대요? 사건 당일 낮에 우연히 동네에서 김 씨를 만났는데 떼인 돈을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도와주면 거하게 술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갔다고 했었습니다. 김 씨가 하자는 대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줬는데 밤늦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고 가자. 오늘은 공친 것 같으니까 술이나 마시러 가자라고 했답니다. 야, 이거 설마 이거 술 때문은 아니겠지,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자기가 술 못 얻어 먹었다고 그건 아닐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술 마시러 가자고 했더니 김 씨가 가려면 너나 가라. 돈 못 받는 심정을 네가 아냐 라고 하면서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한 잔 얻어 마시나 했는데 그게 다 허투루 돌아갈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부터 원한이나 돈이 무조건 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술 얻어먹지 못해서. 너무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알코올 때문에 10년. 이 범행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범죄잖아요. 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것이 좀 의심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판정을 한 거네요. 오늘의 사건은 너무나 황당하고 상당히 허무하네요.